서해 중간 수역. 자동 선박 식별 장치에 의문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신호는 AIS의 정보창에서 속도가 무려 22노트에 항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일반 상선과 어선의 속도를 훨씬 웃도는 속도입니다. 모든 선박이 가지고 있는 해상이동원부 식별부호로 해당 선박을 검색한 결과 선박명이 JS 아시가라라고 떴는데요. 앞에 JS는 재팬슈브로 일본 군함을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군함의 국가 코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USS 아무개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쉽이란 뜻이고 우리나라도 ROKS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군함의 명칭을 확인한 몇몇 전문가들이 의문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아시가라함은 해상자위대 제2호위대군 소속 이지스함으로 주로 제주도 남동쪽 해역을 주작전구역으로 하는데 그런 일본의 이지스함이 서해 중간 수역까지 올라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의 군함은 안전 항해를 위해 AIS 신호를 수신만 할 뿐 잘 송출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아시가라함이 AIS 신호로 자신을 드러낸 것은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이런 일본 이지스함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며 서해에 들어온 목적과 일본 정부의 속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에 들어온 일본의 이지스함인 아시가라함은 종종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들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최강의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던 세종대왕급과 비교해도 그 위력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일본이 더 향상된 이지스 체계로 업그레이드하여 현재 남중국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과 같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최신 대잠 체계와 SM-3 블록2A를 탑재하여 대잠전이나 탄도미사일 요격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 이지스함이 왜 서해에 나타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주 요격 미사일로 꼽히는 미국의 SM-3 도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차기 이지스함에 탑재할 함대공 미사일에 대해 외국에서 도입이냐, 국산 개발이냐를 두고 고민을 했었고 결국 국산 개발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일본 이지스함이 서해에 AIS 신호를 송출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드러냈다는 것인데요. 이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서 미국의 요격 미사일을 안 썼다는 이유로 사실상 우리나라를 체계 구축에서 배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날아오는 탄도탄 미사일을 1차적으로 막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 서해에 이지스함을 전진 배치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한국에서 SM-3 도입 무산이 한국의 한미일 MD 공조를 거부하는 듯한 의사로 매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동아시아의 한국의 인지도가 급부상하자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 견제를 표면적으로 앞세우며 우리나라를 더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 이지스함의 이러한 과감한 함행동은 자신을 더 미국에 드러내면서 한미동맹을 이간질로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진짜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함이었으면 절대로 AIS상으로 위치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인데요. 심리적으로 고속도로를 예로 들자면 내비게이션에 카메라가 있다고 알려주는데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일부러 과속하는 운전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탄도미사일을 쏠 때 적의 고성능 이지스함이 버티고 있다면 먼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미사일을 쏠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도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나라의 SM-3 도입 문제를 가져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SM-3를 우리나라가 왜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성능 미사일을 사는 것이 국산 개발보다 확실한 방공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미국산 무기와 장비가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국내 개발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에서입니다. 군은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는 조직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있을 위험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순 없는 노릇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비율로 국방비를 예산으로 잡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SM-3 미사일 도입을 포기하고 국내 개발로 돌린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이 도입하려던 SM-3 블록 원비는 이미 양산이 종료된 상태인데다가 조만간 미국 해군이 퇴역시킬 예정이고 발당 가격이 약 200억 원에 달해 국방부나 한국 해군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미국 해군이 SM-3 블록 원비 운용을 중단할 경우 10년마다 진행된 미사일 수명 연장이 불가능해지거나 아주 높은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행히 미국은 양심 있는 동맹국이기에
아직까지는 자신의 동맹국이 도입한 미사일에 저장 탄약 수명 연장의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해군이 보유한 RIM-7P, 시스페로우나 SM-2 스탠다드 함대공 미사일은 한국 안에서 미국이 제공한 기술 자료를 기반으로 수명 연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미군이 해당 무기를 퇴역시켜 미 정부의 손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회사의 갑질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AGM-14의 파바이를 한국에 수출한 이후 이에 수명 연장 사업에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했고 이에 잔뜩 열받은 한국 공군은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스트랄도 한국의 수명 연장 자료 요청을 거부함과 동시에 엄청난 수명 연장 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신궁이 있었던 한국 육군은 이를 깔끔히 포기하고 자체적인 수명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과거 레이티온이 SM-2 함대공 미사일 불량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인 SM-2는 발당 약 20억으로 결코 저렴하지 않은 데다 미국 해군에서 퇴역한 무기체계는 미국 정부의 관리를 벗어나게 되므로 향후 레이티온사가 SM-3 블록원비에 대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기업들이 정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 이번에 KDDX급 전투체계와 함대 공유도탄2 개발 사업이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탄도탄 및 항공기 요격 능력을 가진 LSAM을 2023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인데 개발될 LSAM은 각각 탄도탄 요격형과 항공기 요격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사거리는 3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한국의 대공미사일 기술력이 일취월장해 현재 패트리엇 팩3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직격 충돌 능력을 갖춘 천궁 PIP 미사일을 개발하여 배치하는 등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꼬투리를 잡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서해에 자국의 함정을 배치한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SM-3급의 자국산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미국제 SM-3를 도입했었을까요? 이것을 알면서도 일본은 이런 어이없는 짓을 벌인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 남동쪽 경비 세력을 대놓고 서해에 배치한다는 것은 서해를 앞마당처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해상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계획은 도쿄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둔 시기에 일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내각회의에서 2021년도 일본 방위백서를 보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백서는 2018년도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피원 해상초계기관 공해상 대립,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해역 군사훈련 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논란 등을 일본 측 입장에서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방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열거한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원인 제공자임을 빼놓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 피원 해상초계기 사건은 독도 상공에서 저공 비행으로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위협했던 일인데요. 그에 따라 광개토대왕함은 자위권에 의해 사통 레이더를 조사한 것입니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 기사에 의하면 광개토대왕함의 사통 레이더를 움직이는 것을 피원해 조종사가 눈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광개토대왕함의 사통 레이더는 MW08과 스터 180 정도입니다. 웬만큼 높은 고도에서 보면 배도 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배보다도 훨씬 작은 레이더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으면 당장 격추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이번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통상 국방백서 또는 방위백서는 이를 발행하는 해당 국가가 매년 국방비 배정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방어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선언하는 기본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대놓고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일본이 행하고 있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올림픽을 개최하였지만 그 속내에는 야욕과 욕심만이 가득합니다. 특히 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도 우리 정부가 잔뜩 엎드려 한 번만 만나주세요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는데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무례한 행동들이 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해를 지키는 제2함대의 전력을 빠르게 증가시켜서 서해에서의 해상 억지력을 더욱 완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주적이 북한이라고 한정지었던 것보다 현재 서해에서의 상황이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서해가 한순간에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신의 구축함과 호위함 그리고 잠수함 등의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만전 준비 태세를 기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해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